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프린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다 받았죠? 어허. 원래 지난 시간에 하려던 거였는데 지난 시간에 그 체크하면서는 조금 진도가 밀리면서는 심지어 오늘 해야 되겠네요. 일단 그냥 저번 학기에 했었던 2 같은 경우는 이제 하던 거니까 중간에 내가 그냥 뭐 연속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 요번 학기 하나 이제 문학사 1 같은 경우는 처음 상황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니까 어찌됐건 우리 솔직히 러시아가 글자 특이하잖아요. 살짝 아직도 적응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냥 아주 특이한 러시아 글자, 러시아 문자 어떻게 그냥 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조금 에피소드적인 의미에서 그래 뭐 러시아 글자는 저렇게 시작되었네. 러시아는 뭐 하다 보니까 뭐 문자를 저런 문자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그냥 조금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의 차원에서 보다도 약간 이야기가 더 올라갑니다. 그게 그냥 뭐 단순하게 러시아는 글자가 저렇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뭐 몰랐던 사실을 뭐 약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뭐 아니면 이제 조금은 이제 과하다라고 평가하든 어찌되었건 러시아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러시아 문학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큰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종교적인 부분 하고 문자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상하게 묘하게 결합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그냥 그래 뭐 러시아 글자는 좀 특이하게 생겼네 이상하게 생겼네 라고 하는 정도에서 이야기가 좀 더 넘어가서 러시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화까지 이러저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면들까지 이제 좀 이야기해 주는 게 은근히 좀 넓게 좀 퍼져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루스, 종교와 문자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루스라고 하는 거, 그 밑에 보면 박스 3개 가지고서는 1. 중세시대 슬라브 민족이 중심이 된 사회 루스. 그 다음 큰 2. 다문화적 요소의 중심에 선 기독교와 키릴 문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3번째 키예프 루스의 시대 때의 특수성 뭐 이런 정도로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 문학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뭐 제목만 얼핏 보면은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긴 하나 뭐 그냥 좁은 의미에서 문학사를 논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것보다도 더 넓은 면에서 이렇게 커버하는 러시아 사회의 그런 아주 그냥 특징적인 종교적인 성향 그리고 그 종교적인 성향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종의 표현형으로서 표현형 중에 하나로서 이제 러시아 문자, 뭐 키릴 문자의 그런 이제 그 독특한 유래, 그거는 2가지는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오늘날까지 그리고 뭐 쭉 러시아 문학에 있어서 가장 큰, 뭐 가장 뚜렷한 뭐 어떤 상황에서도 별로 사그러들지 않았었던 러시아 문학의 큰 특징 중에 하나로서 이른바 종교적인 그런 강한 성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이제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짚어보고 뭐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중세시대 슬라브 민족의 중심이 된 사회 루스라고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슬라브 민족, 뭐 슬라벤스키 나로트, 뭐 러시아로서는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슬라브 민족은 뭐 그냥 조금 이렇게 일단은 크게 주소 정리 좀 하자고 하면은 그냥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게르만 제민족, 라틴 이러저러한 민족, 그 다음에 또 앵글로색슨 계열의 뭐 이러저러한 민족,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앞에 3개보다 조금 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되었건 발트 민족이라고 이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역시 유럽 대륙에서 은근히 자신들의 그런 이제 위치, 역사를 지니고 지녀왔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발트 민족 등과 함께 크게 나눌 수 있는 이른바 뭐 유럽 대륙의 뭐 5민족 중의 하나로서 슬라브 민족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 이제 뭐 민족 단위별로 이렇게 뭐 저기 언어별로도 나누어 가지고서는 이제 게르만어, 라틴어, 그 다음에 또
라틴어 계열, 뭐 오늘날의 이탈리아, 프랑스, 다음에 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등 포함되는 이제 뭐 라틴어 이러저러한 계열, 루마니아어까지 그렇게 다 포함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앵글로색슨 계열의 이제 뭐 이러저러한 언어들, 뭐 영어 비롯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발트 민족의 뭐 발트어들, 저기 이제 소비에트 시대 때 이른바 프리발티카라고 이야기되었었던 저쪽 이제 작은 쪽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제 그쪽 있죠. 또 뭐 발트 민족. 그래서 어찌됐건 자신들의 그런 독특한 특징은 분명히 지니고 있어요. 뭐 조금 사람 수 적고 영토 적다 뭐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서는 그들은 그들 나름의 당연히 이제 뭐 다른 어느 곳에도 그냥 이렇게 하위로도 편입되지 않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그게 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제외하고 뭐 그렇게 정도까지 네 개를 크게 나누고 나면은 사실상 이제 슬라브인들의 영역 그리고 또 이제 뭐 슬라브인들 그리고 이제 슬라브어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유럽의 중부, 유럽의 동부 지역에 아주 그냥 넓게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 가장 강력하다, 뭐 힘이 세서 강력하다라기보다는 그들 중에서 어쨌건 뭐 과거나 그리고 역사를 쭉 진행해 오는 과정이나 그리고 오늘날까지 가장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이들이 바로 뭐 러시아인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러시아 전공이니까 그냥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냥 뭐 러시아 만세, 러시아 옛날에도 훌륭했어, 지금도 뭐 나쁘지 않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이 가까운 과거에는 뭐 더 멋지기도 했었지라는 그런 이제 그냥 묘한 최면 마취 주사를 맞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은 떨어뜨려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른바 이 슬라브인들의 최초의 등장부터 여지껏 지내온 역사 그리고 뭐 최근 오늘날 상황까지 슬라브인들 중에서 뭐 누가 낫다 못하다 비교를 한다는 것이 당연히 뭐 되게 좀 뭐 우스운 일이긴 하나 뭐 어쨌건 가장 이제 이 뚜렷한 그런 이제 흔적을 남기고 있는 이들은 뭐 러시아인들이다라고서 이야기하는 건 뭐 그것까지 뭐 꼭 그렇지 않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전제가 충족될 때 그렇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받아들여도 무리 없을 정도의 그냥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야기만 하면은 갖다가 조금 그렇죠. 조금 지도에서 어느 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나. 그래요. 뭐 이렇게 조금 보면은 뭐 알아볼 수 있겠어요. 요렇게 이탈리아 반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체코, 폴란드 옆에 독일이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이렇게 그냥 세 개가 좀 나누어져 있는데 크게 봐서는 이제 오늘날의 러시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뭐 벨라루스, 뭐 이렇게 세 개 가지고서는 뭐 슬라브, 동슬라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들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하고 체코, 그 다음 또 뭐 슬로바키아 이렇게는 이제 뭐 서슬라브인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조그맣게 끼어 있는 곳, 뭐 여기도 뭐 러시아 땅. 어쨌건 뭐 슬라브인들 중에서는 러시아가 뭐 그래도 뭐 중심에 서 있다라고는 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차라리 이걸 먼저 보고 아까 그 나중에 볼 걸 그랬네요.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황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이른바 이제 로망스어 족을 쓰는 이제 로망스어파들 해서 오늘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 다음에 루마니아까지 이렇게 이제 로망스어 계열의 이제 언어를 쓰는 곳들입니다. 이 루마니아는 좀 되게 특이해요. 그랬더니 이제 로마 제국 시대 때 이탈리아인들이 요 이제 아드리아 해 건너 가지고서는 이렇게 유럽 대륙 있죠. 동쪽으로 진출하고 안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정착한 곳이 바로 이제 이 오늘날 루마니아 사람들이 뭐 이제 거주하고 뭐 지내는 곳입니다. 나라 이름 자체가 로마니아라고 하는 자체가 로마의 땅 뭐 이제 그런 말로서 이제 뭐 루마니아 사람들은 뭐 어쨌건 자신들은 이제 뭐 로마 제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화적 전통에 서 있다라는 뭐 그러한 이제 문화적인 은근한 자부심 뭐 꽤 강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붉게 표시되어 있는 곳은 이른바 이제 게르만 어족 쓰는 파들에서는 독일어, 그 다음에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런 이제 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서양 여기 도보 해역 건너서 이제 뭐 영국, 요렇게는 이제 뭐 게르만 일파, 이제 게르만 어족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켈틱어파 해가지고서는 이쪽에 이제 또 조금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발트어파들에서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여기가 이제 발트어파들들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에스토니아하고 뭐 오늘 하필 이제 엘리사가 없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유럽 어족이 아니라 여기는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 알타이 어족으로 분류되는 이제 조금 이 비유럽 어족 언어권이 있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핀란드는 또 이제 여기에 또 바로 바다 건너가지고서는 에스토니아가 마치 그냥 핀란드 사촌쯤 되는 이제 그렇게 되게 그냥 가까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자주 색깔로 넓게 표시된 이게 바로 이제 슬라브 어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아까 우리 봤었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 다음에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유고슬라비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해체되고 난 뒤 이제 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하는 아까 봤었던 걸로 그냥 뭐 좀 이렇게 확 터트려지면서 나누어졌었죠. 뭐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제 뭐 유럽 대륙은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는 분명히 다르고, 그리스는 자기네들은 이제 뭐 그리스어라고 하는 이제 조금은 뭐 다른 언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어 쪽이 되는 곳, 이란하고서는 이렇게 되는 곳은 뭐 이제 또 엄연히 다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 대륙은 조금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우리 중세시대 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제 뭐 키예프루스라고 하는 곳의 이른바 뭐 세력이라기보다는 그냥 키예프루스라고 하는 곳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느슨하게나마 느꼈던 사람들이 거주했었던 영역을 또한 저렇게 이제 표시한다고 해봤을 때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냥 넓게 확인되는 부분들이 이제 키예프루스라고 하는 러시아 역사의 첫 번째 시작 단계, 뭐 대략 나와 있습니다. 860년 언제쯤인지 뭐 정확하게 뭐 그런 건 아직은 뭐 없어요. 그냥 뭐 그쯤 정도일 거다. 840년, 뭐 860년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때서부터 뭐 이제 끝나는 시기는 뚜렷합니다. 이른바 13세기 초 몽골 제국의 그런 이제 이 서방 진출의 결과로서 이제 키예프루스가 점령을 당하면서는 이렇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왕조 들어설 때까지 뭐 조금 이쪽 유럽 가까운 쪽은 폴란드 세력의 이제 지배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시아 가까운 쪽은 초원 지역의 이제 이러저러한 투르크 계통, 오늘날 터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투르크 계통의 이제 민족들에게 그렇게 지배를 받는 그 시기가, 뭐 지배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이런 강한 지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들의 이제 강력한 그 영향 하에 들어가 있는 그 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하여튼 그 키예프루스라고 하는 러시아 역사에서의 그냥 가장 첫 페이지, 첫 시기라고 할 수 있을 시기는 대략적으로 영역에 그냥 넓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지도가 조금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러면 약간 선명하게 보이나요? 하나 불 끌까요? 조금 아까보다 나은가요? 보이는 게? 그러면은 여기 키예프라고 하는 곳 보입니까? 여기 키예프라고 하는 곳,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수도지요? 그래요, 맞습니다. 뭐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로서 키예프 말하는 그 키예프가 이른바 지금으로부터서는 거의 뭐 1100년, 1200년 전에도 슬라브인들의 이제 뭐 최초의 가장 강력한 중심지로서 기능했었습니다. 그래서는 요 키예프라고 하는 요 드니에프르라고 영어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러시아식으로는 드니에프르라고 그냥 그렇게 바로 이야기하지요. 요 드니에프르 강이 이렇게 쭉 흘러 들어오는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비추내에서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 요 드니에프르 강의 거의 한 중간에 키예프라고 하는 곳이 일종의 뭐 중심적인 도시처럼 기능하고, 그 키예프와는 어찌되었건 무관하게 이러저러한 다른 조금씩 다른 부족들, 다른 시족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영향권을 형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시족들끼리 좀 더 직접적인 이제 영향권을 형성한 그것은 공후들이 다스리는 지역이란 뜻으로서 그렇게 그냥 크냐주에스트보 공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중세시대 때 가장 기본적인 봉건제와 되게 유사한데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만은 그렇게 일단은 이제 뭐 봉건
봉건 제후가 다스리던 그런 이제 뭐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러저러하게 나뉘었었던 봉건 제후들이 다스리던 곳을 어쨌건 키예프 루스라고 하는 영역, 이제 하나의 느슨한 국가로서 그냥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 키예프 루스가 존재했던 곳이 사실상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의 중심 부분, 오늘날 러시아의 상당 정도 서쪽 부분, 유럽에 많이 가까운, 그리고 우리 조금 잘은 모르지만은 어쨌건 오늘날 벨라루스의 이제 남쪽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뭐 키예프 루스라고 하는 영역에 그렇게 포함되었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현대의 국가 개념으로 러시아다, 우크라이나다, 벨라루스다라고 그냥 세 개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사실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그냥 한 뿌리에서 그냥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출발한 뭐 세 갈래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찌됐건 러시아가 그 셋 중에서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벨라루스 요 셋 중에서 러시아가 상당히 뭐 영토도 좀 팽창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지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우위를 보이고 뭐 인구라든지 문화적인 면에서도 뭐 셋 중에서 이게 좀 상당히 높아지면서 나중에 오면서 그냥 약간의 착시 현상처럼 보이길 옛날 처음 단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셋 있을 때 러시아가 제일 나았다. 옛날에 제일 나았으니까 지금까지 쭉 그런 거 아니냐라고 뭐 그냥 어렴풋이 들 수 있지만 꼭 그러진 않습니다. 오늘날의 국가 개념으로 러시아니, 우크라이나니, 벨라루스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21세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고 1100년 전, 1200년 전 키예프 루스라고 할 때 저 때는 뭐 당연히 그렇지만은 러시아니, 우크라이나니, 벨라루스니 하는 오늘날의 국가적인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우리 뭐 비근하게 생각해 봅시다. 삼국시대 생각해 봐요. 고구려, 백제, 신라 나눠져 있었던 그 삼국시대 때 경상도 사는 사람들이 나는 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 국민이야. 전라도 쪽에 살던 사람들은 나는 백제의 국의, 나는 충실한 신민이야. 경기 이북의 남쪽의 사람들은 나는 고구려의 위대 뭐 자랑스러운 뭐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상주 사람이다. 나는 완산벌 사람이다. 나는 저기 이른바 이제 경기 이북의 그런 이제 기주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했지, 그 지역이 뭔가 상위 어떠한 정치적인 그러한 이제 결합체로서 국가라는 곳에 귀속되고 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국가의 국민이라는 생각은 이거는 18세기, 19세기나 한참 나중에 생기는 개념이에요. 자기 살던 고향, 나는 그냥 그 고향 사람인데 그 이러저러한 옆 동네 저쪽 이제 가까운 이러저러한 고향들 다 묶어가지고서는 전쟁이 날 때는 신라국 깃발 하에서 싸웠던 그것뿐이에요. 그런 정도지 신라 사람이다, 백제 사람이다, 고구려 사람이다 라고 하는 뚜렷한 국가적인 정체성은 삼국시대 때는 당연히 그런 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키예프 루스라고 하는 저 시대 때도 나는 러시아 국민이다, 나는 우크라이나의 뭐 자랑스러운 백성이다, 나는 벨라루스의 뭐 위대한 시민이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모스크바 무롬 지방 사람이다. 나는 키예프와 체르니고프라고 하는 키예프 바로 옆 그 지방 사람이다. 나는 폴로츠크라고 하는 벨라루스, 오늘날 벨라루스 영역에 속하는 폴로츠크 지방의 사람이다. 라는 이른바 지역민의 개념, 즉, 이제 좀 확대된 지역민, 조금 이제 강화된 지역민으로서 이른바 부족에 속한 정도였지, 국민이다, 시민이다, 뚜렷하게 다르다, 뭐 그런 생각은 당연히 없었어요. 그래서는 그런 부분을 약간 좀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서는 혼동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당연히 사실상 뭐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중요한 도시들 보면은 키예프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여기 키예프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은 체르니고프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스몰렌스크라고 하는 곳, 오늘날 러시아의 뭐 도시지요. 2차 대전 때 독일 이제 뭐
군이 이제 모스크바를 쪽으로 진격해 올 때 저 스몰렌스크라고 하는 곳이 일종의 모스크바 방어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서부 전선의 그 관문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곳이죠. 그뿐만 아니라 1812년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모스크바로 진격해 들어올 때도 저 스몰렌스크가 이른바 이제 유럽의 서유럽 원정군이 모스크바 쪽으로 진격해 올 때 가장 길목에서 일종의 좀 지켜내는 그런 관문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나누는 주인공 안드레이 볼콘스키 가문의 영지가 있는 곳이 스몰렌스크에서 약간 떨어진 이른바 골리의 고르이라고 하는 뭐 민둥산 뭐 그냥 산이 나무가 많이 없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르지만은 이제 거기가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이었었던 볼콘스키 가문의 그런 이제 뭐 영지였었습니다. 하여튼 요 스몰렌스크라고 하는 곳 지금은 이제 러시아 땅이지만은 뭐 별다른 그런 거 없이 이제 키예프 프루스라고 해서 다 같이 속해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여기 비첵스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벨라루스라고 하는 곳의 땅에 속합니다. 오늘날 벨라루스라는 곳에 속하지만은 스몰렌스크나 비첵스크나 이렇게 그냥 가까이 떨어져 있는 100km도 채 안 됩니다. 뭐 이 사람들은 정말 그냥 옆 동네 사람처럼 거의 그냥 그렇게 지내왔었지. 이제 오늘날 국경선이 요 이제 두 도시 사이를 나누게 되면서 나는 러시아 국민, 당신은 벨라루스 국민이라는 이 생각보다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때도 갖고 있었던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그냥 난 스몰렌스크 사람, 나는 비첵스크 사람. 뭐 비첵스크는 우리 스몰렌스크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제 우리 스몰렌스크 정도만큼 가장 큰 도시. 만약 그렇게 그런 정도로 생각했었지. 러시아니, 우크라이나니, 벨라루스니 하는 그런 생각은 이때는 당연히 그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비첵스크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제 민스크라고 하는 오늘날 이제 벨라루스의 수도 되는 곳. 그 다음에 그 위에 폴로츠크라고 하는 역시 이제 요 당시 벨라루스의 그냥 꽤 중요한 도시 됩니다. 나중에 17세기에 시메온 폴로츠키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거예요. 뭐 유럽이 다 그렇지만은 폴로츠키라고 하는 성 자체가 시메온 폴로츠키라는 성 자체가 폴로츠크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 시메온이라는 그런 댁입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상주댁, 김선댁, 나주댁. 우리도 뭐 그렇게 이제 특별하게 이름 부를 일 없을 땐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때 이제 어느 고향 출신이다, 어느 지방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메온 폴로츠키라고 지금은 이게 그냥 성으로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그렇게 다 알고 있지만 이 폴로츠키라고 하는 게 뭐 이 사람의 성처럼 기능하는 게 맞습니다. 맞으면서 동시에 사실상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다라고 하는 폴로츠크 사람 시메온, 폴로츠크 출신의 시메온이라는 뭐 그런 정도의 뜻이 됩니다. 하여튼 뭐 하고 싶은 얘기는 폴로츠크라고 하는 곳 예전에도 있었던 이제 벨라루스의 도시로서 키예프 루스 시대 때도 뭐 중요한 곳 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넓은 영역에 뭐 역시 역사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첫 단계가 시작되었던 그 상황이 바로 키예프 루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보자고 하면 여기가 모스크바 되겠고. 더 확대한다면 여기가 모스크바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빌리기 노브고로트, 그냥 우리 노브고로트라고 말하는 곳, 그 다음에 여기 라도가라고 있고, 이 라도가 옆에 여기가 뭐 오늘날의 상피츠르부르크가 되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요.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 아조프라고, 툼토르칸이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러시아인들이 뭐 어느 정도 이제 키예프 루스 시대 때의 이제 키예프 루스의 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도 거주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흑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나오면은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뭐 불가리아 있는 곳, 그 다음에 아테네 중심으로 그리스 있는 곳, 그 다음에 뭐 이제 요렇게 흑해 일대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비잔틴 제국이 이렇게 흑해 건너 들어가면은 여기가 바로 키예프 루스입니다. 그다음 여기가 뭐 이제 크림 반도가 됐지요. 여기가 이제 크림 반도가 됩니다. 뭐 2013년, 14년 이후 이제 크림 반도 러시아가 이제 자기 영토로 하면서 그냥 국제적으로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갈등 아닌 갈등 관계에 지속되는 뭐 이제 뭐 시초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크림 반도라고 하는 이 영역이 됩니다. 뭐 전설에 따르면은 나중에 나오지만은 키예프 루스의 제일 처음 기독교를 이른바 선포,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전파하도록 하고 자기 자신
뭐 어느 정도 유력한 인물로서 최초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키예프의 대공 블라지미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곳이 어디냐? 뭐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키예프 대공이니까 당연히 키예프에서 받았겠지. 자기가 다스리던 도시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충분히 의심을 제기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가진 근거를 제시하면서 아니다. 키예프 자기 도시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비잔틴 제국의 사절들이 도착한 이 크림반도의 헤르손이라고 하는 크림반도 어디에서 아마 키예프 대공 블라지미르가 여기까지 나가서 여기까지 이제 가서 여기서 아마 이제 비잔틴 제국에서 흑해를 건너온 사절들을 맞이해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치 뭐 역사에서 내지는 뭐 어느 정도 그냥 학술적으로서 그냥 뚜렷하게 확인된 그건 아니지만 그러한 꽤 강력한 뭐 이론 정도는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약간 뭐 둘러가는 이야기지만은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림반도라고 하는 것에 은근 집착하면서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역으로서 그냥 과감하게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이제 결단성으로서 크림반도를 그냥 러시아 영토로 편입한 이유 중에 하나 또한 21세기 이른바 어찌되었건 푸틴의 입장으로서는 냉전이 끝나고 난 뒤 서방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조금은 굴욕적인 처사를 당해오면서 무너진 러시아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러시아의 어떠한 뭔가 러시아적인 것을 되찾아야 되겠다. 무엇인가 되찾아야 되는 러시아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건 당연히 러시아인들의 믿음이다. 러시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러시아인들의 종교에 대한 정말 이제 그러한 여지껏 변하지 않은 가장 강력한 그러한 이제 이 바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러시아인들의 종교에 대한 믿음, 그것을 이제 회복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조금은 드라마틱한 이벤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러시아의 땅에 최초로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그 최초로 기독교가 전파된 그곳,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제 최초의 인물이 세례를 받은 곳, 뭐 그거는 이제 이제 크림반도가 되는 것이고, 이런 흑해로 나아가는 관문이자 흑해에서 러시아로 들어올 때의 관문이 이 크림반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땅이 욕심이 난 게 아니라 러시아인들에게 그만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신사적으로 크림반도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땅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러한 생각, 논리 당연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처럼은 훨씬 더 컸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뭐 크림반도를 좀 깜짝 놀랐다 싶을 정도로 그냥 푸틴이 그냥 그렇게 접수해버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 크림반도 얄타 세바스토폴이라고 항구에 2차 이제 소비에트 시대 때 소련 군대, 소련 해군의 이제 원자력 함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흑해의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군항이었어요. 그게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뭐 이제 가까운 우크라이나 소속이 되어 있던 걸, 그걸 러시아가 다시 이제 그냥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실제적인 이유. 그다음 또 뭐 이렇게 지나가는 송유관 건설에 있어서 유리한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또 뭐 그런 이유, 뭐 많은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그냥 아주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결합되어서는 내려진 결정이긴 하나, 겉으로 내세우기로서는 러시아인들의 그런 이제 믿음, 러시아인들의 그냥 가장 이제 그 본질적인 그런 이제 이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종교에 대한 그런 이제 아주 그 강렬한 열망, 뭐 그런 것을 국가 지도자로서 뭐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겉으로 내세우면서 되게 그냥 고상한 척 하면서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아니다, 그렇다라고 말할 뭐 그런 정도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조금 이제 프린트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미지 자료들 좀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다시 들어가서 좀 보지요. 5세기 후반부터 중동부 유럽의 평원지대에 부족 단위로 군거했었다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우리 그냥 스몰렌스크 사람들, 우리는 그냥 뭐 키예프 주민들, 우리는 그냥 뭐 이제 무롬 땅의 사람들, 우리는 그냥 민스크 지역의 그냥 뭐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중심 도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이제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무슨 역시 그냥 또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게 되면서 그냥 막 우리는 이쪽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지역
지역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상태로서 어느 정도 이제 선사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남겨진 기록 없이 그러나 뚜렷한 삶의 흔적은 이러저러하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뭐 유물들 통해서 이제 복원하고 구축할 수 있는 것은 한 5세기 후반 6세기쯤 우리식으로 하자고 하면은 한 500년대 400년대 후반 500년대 쯤부터서는 이제 뭔가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흔적이 이렇게 뭐 당연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제 방금 보았었던 영역에 넓게 퍼져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결국은 오늘날 슬라브인들의 조상, 가장 이제 최초의 조상격이 되는 뭐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다가 9세기경 800년대쯤에 들어오면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이킹인들을 불러들여서는 부족 단위의 군거 생활에서 중세 유럽의 봉건적 연맹 체제의 국가 형태로서 서서히 모양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양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뭐 뚜렷한 하나의 그냥 결집된 아주 그냥 질서정연한 통일된 국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준국가적인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위계 있는 정치적인 공동체를 이룬 게 키에프 루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10세기 900년대에서 13세기 초까지 1200 뭐 3, 40년대까지 러시아 역사의 소위 키에프 루스라고 하는 시기, 즉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었던 우크라이나 남동쪽 초원지대의 투르크 계열 유목민들의 유익과 그들과의 교류가 빈번해짐. 요거는 설명을 안 했네요. 빠뜨렸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지역 말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보면서 살짝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 주황색으로 넓게 펼쳐진 곳 키에프 루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냥 뭐 키에프 루스 영토로 표시 안 된 지역들 있잖아요. 그냥 느낌에 저기는 사람들 안 살았나? 아니면은 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키에프 루스라고 하는 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맞아요.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이른바 여기가 그냥 스텝 지역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이 풀들이 그냥 거의 뭐 얼음 무릎 정도까지 그냥 쭉쭉 이렇게 자라는 그냥 이제 뭐 이 비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벌판이라기보다는 그냥 풀들이 넓게 자라는 그냥 초원지대로서 저 초원지대 때는 유목민들 이제 여기 이쪽에서 밀려 들어가서 이쪽에서도 넓게 살았었던 오늘날 터키인들의 조상과 아주 그냥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언어적으로나 뭐 골상학적인 특징으로나 오늘날 터키인들과 밀접한 특징을 지니는 투르크 계통의 유목민들이 이쪽 지역에 넓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는 키에프 루스의 가장 남쪽 국경 지방은 이제 이쪽 스텝 지역에 살고 있던 초원의 유목민들하고서는 항상 이제 이러저러하게 그냥 뭐 좋게 말해서 접촉, 나쁘게 말해서 군사적인 그런 이제 뭐 충돌, 뭐 이제 긴장 관계에서 그냥 항상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뭐 조금 더 위쪽으로 이제 큰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경에 적합한 쪽은 이제 뭐 오늘날 러시아인들,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오늘날의 벨라루스인들의 조상들이 그들이 농경을 하면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그것보다 좀 더 아래로 오히려 위도는 낮지만은 농경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초원지대에는 이른바 그냥 유목을 하는 그런 이제 투르크 계통의 그런 이제 유목민들이 그냥 뭐 시대에 따라서는 특정 민족이 강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특정 민족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서는 투르크 계통, 터키 계통의 유목민들이 왔다가 가고 또 다른 유목민들이 왔다가 가고 또 다른 유목민들이 왔다가 가고 어쨌든 그 유목민들의 그런 땅으로서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13세기, 15세기, 뭐 1480년대라고 하는 이때는 이제 몽고 이제 저기 그 타타르인들이 지배로 내려가는 두 번째 시기입니다. 이때는 최초는 이른바 몽골 제국의 침입, 그 다음은 이제 몽골 제국이 이제 물러나고 난 뒤에는 몽골 제국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타타르인들이 모스크바를 지배합니다. 뭐 요건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뭐 지금도 한 번쯤 말해두는 것으로서 우리 그냥 뭐 이야기할 때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 그냥 이제 몽골인들의 지배, 몽고 타타르의 지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고려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13세기 초 고려도 우리 역사에서의 고려도 몽고의 침입 받았어요. 삼별초의
뭐 그다음에 또 뭐 이 정몽부의 난처럼 해가지고서는 몽골 침입에 대해서 그냥 끝까지 저항했었던 그런 흔적들 같은 거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일단 몽골에 와가지고서는 강력하게 정복하고 난 뒤 그들은 최소한의 지배 인력을 남겨두고 사실상은 점령지에서 다들 많이들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지 그들이 대규모로 점령지에 여전히 남아서 점령지의 사람들을 식민지화하면서 직접적으로 지배하진 않았어요. 이 땅을 이제 지배할 그런 이제 대리인들을 선임을 하고 그 대리인들을 통해서는 자신들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구조고 그 대리인들이 실질적인 지배는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의 영역인 이제 그냥 몽골 초원으로 언제나 그냥 물러났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에도 역시 그랬었고 러시아보다 오기 전에 중앙아시아의 넓은 이제 몽골 지역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점령된 지역들 또한 이른바 직간접적으로는 항상 몽골인들이 그 현지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현지를 직접 통치하고 하게 하고 자신들은 이른바 이제 뭐 이러저러한 곡물이라든지 세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징수해가는 뭐 그런 정도의 뭐 이제 지배였었습니다. 모스크바 또한 마찬가지로 몽고인들이 모스크바에 직접 있으면서 그들을 지배하고라고 했다라기보다는 역시 이제 그 모스크바 공후들 중에서 몽고와 이제 채널 하면서 몽골 제국과 채널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력들을 뽑아 가지고서는 이제 대리 지배를 했을 뿐이지 몽골인들이 모스크바에 머무르면서 지배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모스크바 쪽을 지배를 할 때 모스크바의 공후들을 통해서 지배하거나 아니면은 몽골인들이 보다 더 자신들이 신임했었던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의 유목민들, 타타르인들을 통해서 모스크바 공국을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에서 이야기하기를 몽고 타타르의 지배라고 말하는 게 처음 침입은 몽고에 의해서 나중에 지배는 타타르에 의해서 그 상황을 이제 그냥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서는 이제 몽고 타타르의 지배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어찌됐건 뭐 용어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뭐 다 그러하지만은 몽골 제국이 모스크바를 직접 점령하고 직접 지배한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 공후 또는 모스크바 쪽보다는 훨씬 더 몽골에 가까운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러저러한 유목민들, 그 중에서 특히 타타르인들, 그 타타르인들을 통해서 모스크바를 몽골은 대리 지배하도록 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알겠지요? 그렇다옵나이다. 헷갈리지 마세요. 비록 대규모의 유목 유입인으로 인한 혈통 혼합은 아니었지만은 러시아라는 역사의 무대를 구성하는 등장인물은 슬라브 민족 외에도 북쪽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바이킹의 일파인 노르만족, 핀 민족, 그 다음에 남쪽 지방에서의 이러저러한 오늘날의 터키의 조상이 되는 투르크 계통의 인물들, 그리고 역시 뭐 이제 심지어는 저쪽 스키타의 문명의 이란 계통,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시간 조금 지나면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시 이제 투르크 계통의 이러저러한 유목민들, 특히 타타르인들 등 그냥 러시아 역사의 첫 페이지에서부터는 사실상 중동부 평원에 넓게 군거한 슬라브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러저러한 이제 주변인들과의 그런 이제 접촉, 교류, 섞임 속에서 러시아인들 그들 스스로 또한 우리 러시아적인 것이다 라고 조금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들이 그렇게 그냥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섞이고 뭐 서로 이렇게 그냥 뭐 위아래로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용융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인들은 오늘날 약간 신화적인 믿음으로써 우리 러시아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인들에게 사실 자기 것들이 아니냐, 물론 오리지널리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우리 것이었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냈다, 뭐 그걸 따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약간 이제 우스운 상황이긴 한데, 어찌되었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러시아인들에게 이제 역사를 거쳐와서 오늘날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우리 러시아적인 특징이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다 바깥에서 러시아로 전해진 것들이라는 점.
뭐 러시아가 열등하다, 러시아가 우등하다라는 그런 가치론적인 아주 그냥 얇은 차원의 평가가 아니라 현상으로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21세기 러시아, 뭐 20세기 뭐 소비에트 시대 때든 러시아 제정 시대 때든 정말 우리 러시아인들에게서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러시아인들의 믿음이라는 종교,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서유럽의 글자들과는 다른 러시아 글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러시아인들에게 바깥에서 러시아로 전해지고 주어진 것. 그걸 자기들은 이제 그냥 쭉 역사에서 스스로가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체화시키면서 어느덧 이제는 그냥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러시아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뭐 정말 가장 본질적인 것처럼 이제는 그 누구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뭐 그런 점들이 매우 특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타타르인은 역사적으로서는 뭐 몽고, 퉁구스, 망구주적의 부족에서 유래했으나 오늘날 터키의 조상이 되는 투르크 계통의 언어를 쓰며 오늘날 동아시아 계통의 몽골 민족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그렇게 섞어서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민족과의 접촉, 지배 계층의 유입에 대한 기억은 이후 러시아 제국 소비에트 시대 다양한 민족, 인종, 공간의 어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 뭐 이제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약간은 첫 번째 단락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당연히 처음 사람들이 있었어요. 슬라브인들. 그 슬라브인들은 자신들의 생활은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 자신들이 유지하던 그 생활의 외부적인 요소들을 뭐 때로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때로는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어찌됐건 그렇게 이제 역사의 초기 단계부터 자신들의 것, 그 다음에 이식되고 유입되고 전이된 남들의 것, 그것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섞여가지고서는 문제는 뭐 이걸 차라리 훨씬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점은 러시아인들은 그걸 자기 것으로 잘 소화를 해냈어요. 안에서 이렇게 그냥 배제하거나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건데 저거는 타인들의 것이고, 그러니까 타자의 것은 물론 이제 배제해야 되고 뭔가 축출해내야 되고 척결해내야 되는 대상. 이런 식으로 뭐 그 경계가 얼마나 유의미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냥 경계를 쭉 짚고 우리끼리가 최고야. 우리 것이 그래도 남들의 것은 열등해. 아니면 오히려 그냥 뒤바뀌어 가지고서는 아유 우리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게 뭐가 좋아. 남들 게 최고지. 이런 일방적인 태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흘러들어온 것들을 거부하거나 흘러들어온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그냥 뭐 열중하거나 그런 태도 없이 흘러들어온 것, 원래 자신들의 것, 조화와 균형을 잘 맞추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적절하게 잘 배합해냈습니다. 그렇게 배합을 해내고 그것보다 차라리 더 중요하다 싶을 것은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냥 쑥쑥 빨아들여 가지고서는 자기 것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서는 잘 끄집어 내놓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끄집어 내놓은 걸 보면은 이제는 우리들은 보면은 얼핏 마치 저게 오리지널리티가 어디고 사실은 러시아인들은 저거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은 자기식으로 그냥 번안 각색해 가지고서는 뭐 한 것에 불과한데 저게 오히려 더 그럴듯해 보이네 라는 느낌도 안 들 정도로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했고 원래 러시아적인 어떠한 전통에서 비롯한 것을 저렇게 표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러시아적인 바탕에서 러시아적인 그런 이제 틀을 입어서 아주 러시아적으로 잘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러시아인들은 자기 것으로 잘 소화해냈을 뿐만 아니라 소화한 것을 이제 자기가 소화한 것을 바탕으로 있어요. 자기가 그냥 남들에게 매우 훌륭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냥 끄집어낼 정도로서 뭐 러시아인들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탁월하다 싶을 정도의 이제 그냥 아주 그냥 동화 능력 그리고 자신의 논리로서 자신의 생각으로서 잘 이렇게 그냥 끄집어내는 그런 점들은 오히려 그런 점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지. 이게 사실 처음은 어디서 온 건데, 이거 러시아 거 아닌 건데, 이거 러시아 거 쟤네들이 이거 이렇게 살짝 교묘하게 바꾼 건데,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뒤집는 것보다
나온 결과물들을 어떻게 저들은 이걸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들화시켜서 낼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게 사실 우리 입장으로서는 훨씬 더 공부가 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학사라고 하는 이제 요 과목을 들여다보면은 더더욱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좀 뚜렷하게 등장하고 이렇게 그냥 눈에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뭐 서론 인트로처럼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제 그냥 본론 넘어가서 이야기할게요. 기독교와 키릴 문자, 루스의 근간 해가지고서는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독교, 키릴 문자라고 하는 것, 뭐 어찌되었건 러시아가 받아들인 아주 현격한 남의 것들, 자신의 것들이 아닌데 러시아가 받아들여서 뭐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그냥 자기 것처럼 잘 소화한 두 가지가 바로 이 종교 문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로마 제국에서 332년 이른바 기독교가 국교로 뭐 받아들여지고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공인되고 난 이후 기독교는 어찌되었건 유럽 대륙에서 점점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국교로 받아들여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초기에는 이제 박해도 있었고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그냥 더 엄청난 박해도 있었고 그래서 다 지하로 숨어들어서는 지하에서 그냥 목숨 걸다시피 하고 예배 보고 뭐 그렇게 했었지만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국교로 받아들여지고 난 뒤 유럽 이러저러한 국가들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상당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흡수되는데 별다른 저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오늘날의 이른바 이 이탈리아의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만큼한 정도까지는 기독교가 성장을 하다가 이제 훈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로마가 상당한 정치적인 위기를 겪게 되고 하면서는 결국은 로마의 상당 부분이 다른 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신을 한 게 오늘날의 비잔틴 제국, 오늘날은 아니고 이제 비잔틴 제국의 수도 컨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비잔틴 제국의 컨스탄티노플은 오늘날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이 됐죠. 이스탄불에서 그래서 이스탄불에 보면 이제 옛날 비잔틴 제국 시대 때 세워지는 이제 아기야 소피아 사원 남아 있고 그 옆에는 또 이제 뭐 그 이슬람 사원 남아 있고 그래서는 이제 동서문저 뭐 종교의 그런 교차로처럼 이야기되는 게 이제 기독교 시대 때는 로마로 침입하는 훈족의 그러한 이제 세력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피신해서는 거기를 또 다른 기독교 왕국으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뭐 강력한 이제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의지에 의해서 수도가 생겨나고 이른바 제국이 생겨났다가 나중에는 투르크인들, 오늘날 터키인들의 조상들이 이제 점령하면서는 이제 이슬람의 땅처럼 그렇게 변해버리고 뭐 그러면서 그 흔적은 여전히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냥 두 개 문명이 한 곳에서 겹치는 것처럼 뭐 그렇게는 보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이야기 하자고 하면은 기독교의 수용 그리고 기독교의 전파 그 다음에 다른 위기로 인한 기독교의 이동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비잔틴 제국으로 이동된 이후의 기독교가 이른바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의 기독교로 나뉘게 돼요. 뭐 오늘날이 그 이제 이탈리아 로마의 중심으로서는 여전히 이른바 로마 제국,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서는 뭐 서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남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 비잔틴 제국 시대 때는 이제 컨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간 그 기독교 제국은 서로마 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는 동로마 제국, 나중에는 비잔틴 제국으로 이름 바꾸게 되는데, 이른바 기독교 유럽 대륙의 기독교 세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의 컨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 둘로 나뉘게 되고, 나뉘게 된 이 기독교 두 세력은 이제 필연적으로 분쟁에 돌입합니다. 어떠한 분쟁이었을까요? 둘로 나뉘면 어떠한 항상 문제가 생겨납니까? 누가 정통이냐? 누가 더 순혈이냐? 라고 하는 논쟁에 그건 뭐 어디든 자연스럽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는 서로마 제국은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여기가 이른바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였었고, 당연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먼저 받아들였고 우리가 정통이지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훈족의 침입을 피해서 이동해간 동로마 제국 그리고 그 수도 컨스탄티노플에서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이제 다시
발흥하기 시작한 기독교의 새로운 중심은 당연히 또 이제 그 서로마 제국 전통의 중심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네들 기독교도 믿지 않는 야만족인 훈족들에 의해서 침입되고 그렇게 오염되고 이른바 타락한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너네들이 무슨 그 근거로서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내세우느냐? 이민족의 침입에 오염되기 전, 그렇게 더럽혀지기 전 이곳으로 옮겨서 이곳에서 새로운 왕국,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정통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이른바 자신들의 기독교는 다른 분파이다. 즉 이교도의 그런 이제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떳떳한 정통의 분파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그냥 정통파라고 이야기합니다. Orthodox, O-R-T-H-O-D-O-X, Orthodox파라고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정통파다 라고 이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컨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기독교가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는 나중에 1054년 이른바 이제 십자군 원정을 떠나면서 사실은 이제 뭐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뭐 명분을 그렇게 내걸었지만은 사실상 이게 이제 서방 기독교 세계의 동방 기독교 세계에 대한 뭐 전쟁의 선포였었고 뭐 그런 이제 공격이나 다름없었던 십자군 원정이 이른바 그 사이가 안 좋아진 두 기독교 세력이 말로만 싸우다가 이제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총칼 들고 싸웠던, 칼 들고 싸웠던, 죽자사자 덤벼 들고 싸웠던 그게 뭐 십자군 원정은 뭐 시작이라고도 심지어는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찌됐건 뭐 그러한 이제 상황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이 종교적으로 아직 그렇게 전쟁으로 부닥치기 이전, 전쟁 거의 그냥 이 무력 충돌 알력으로 이제 비화되기 직전쯤의 상태에서 벌어졌었던 상황이 뭐냐니까 이른바 세분리기 전쟁이었어요. 서방 기독교 세력, 즉 오늘날의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 세력은 나름대로 주변 민족들, 아직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민족들에게 기독교를 빠르게 전파시키면서 서방 기독교 세력으로 편입시켜서는 이른바 세를 몸집을 불려가지고서는 비잔틴 제국, 상대적으로 저쪽 약간 구석에 이제 처한 비잔틴 제국을 강하게 압박하려고 했고, 비잔틴 제국 또한 이에 맞서가지고서는 정통파 라고 하는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기독교를 주변 민족들에게 빨리 빠르게 전파시켜서 서쪽 로마에서부터 자신들을 압박해오는 이 이른바 서방 기독교 세력에 맞서려고 했어요. 그렇게 맞서려고 하는 과정에서 비잔틴 제국과 그 다음에 키예프 루스하고 서로 이렇게 많은 전략적인 부분에서 접합점을 찾았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이른바 아직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꽤 강력한 세력으로서 흑해 건너 저기 넓은 초원에 살고 있는 저 슬라브인들, 저들을 이른바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은 저들이 서방 기독교 세력의 침입에 대해서 상당한 군사적으로 우리를 지원하는 이른바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비잔틴 세력은 생각했던 것이었고, 또한 키예프 지역에 널리 산포하고 있었던 슬라브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었어요. 아직 우리가 뭔가 조금 열등하고 뭔가 조금 우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 비잔틴 제국 아주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고 발전된 것 같으니까 그들의 발전된 것을 가져와서 빨리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면은 우리도 저들처럼 부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이쪽 나름대로 했어요. 뭐 충분히 이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서는 서로 그럴까? 좋습니다. 오케이, 사인합시다. 해가지고서는 기독교를 전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속에서 계산은 그렇지만은 겉으로 드러나기에서는 뭐 온갖 다양한 미사 여구들, 명분들, 뭐 수심, 뭐 수사학들 끌어와 가지고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뭐 그러한 부분들이 매우 컸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것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것 말고 뭐 어찌되었건 명분으로 이야기되는 이러저러한 좋은 말들 또한 뭐 일정 정도는 뭐 작용을 하긴 했었어요. 하여튼 그러한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해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냥 강력한 하나의 그냥 이 새로운 이제 기독교 그런 이제 포교지로 생각했던 것이었고, 키예프 루스에 있었던 슬라브인들은 뭔가 좀 앞선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자신들도 발전하고 큰 의미는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었던 키예프의 대공 블라지미르의 큰 의미는 키예프 루스를 정치적으로 통합하겠다. 정치적으로 통합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떠한 강력한 외부의 논리를 끌어와서 그 외부의 논리를 가장 먼저 끌어온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부 통합을 이루겠다. 이해가 됩니까? 키예프 사람이라고 해서는 특별하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공정한 잣대, 그 공정한 잣대는 누구든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외부의 어떠한 것,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다 좋지.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보다는 지금 저게 훨씬 더 낫잖아. 그럼 그거 가져와가지고서는 내부를 통일하자. 라고서는 이른바 유도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일 먼저 가장 뛰어난 외부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내부를 자기 중심으로 통일하려고 했었던 그런 뭐 정치적인 의도 또한 키예프의 대공 블라지미르는 뭐 당연히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마치 더 이상 잘 들어맞을 수 없는 퍼즐처럼 이렇게 저렇게 결합이 되면서 기독교를 전파해 주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키예프 루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1+1, 키예프만, 종교만 넘어온 거 아니었어요. 뭐까지 넘어왔다? 글자까지 넘어왔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슬라브인들에게 성현구나? 강성현? 잠바 벗고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그렇게 두툼한 파카 입고 있으면은 앉아야 되겠다 생각하더라도 잠이 오지. 종교만 준 건 아니었어요. 뭐까지 주었다? 글자까지 함께 주었어요. 이때 이 슬라브인들에게 말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말은 있었지만은 그 자신들의 말을 기록할 만한 이제 문자 체계는 없었어요. 이제 고유의 문자 체계는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비잔틴 제국에서는 당연히 알았고, 그래 아직 저 슬라브인들이 심지어는 글자도 없구나. 그러면 이참에 우리가 너네들에게 종교 전파해 주면서 이른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서라고 하는 것, 즉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그게 어찌되었건 동방이건 서방이건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었어요. 성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서로마 제국에서 쓰여진 성서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거나 아니면은 유대어로 쓰여져 있거나 히브리어로 아니면은 심지어는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거나, 이걸 자기네들 말은 있지만 자기네 글자도 없는 그 당시 비잔틴 제국의 사람들, 비잔틴 제국은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중세 그리스입니다. 이제 비잔틴 제국은 이제 로마에서 피신해 와서는 오늘날의 이제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 만들어졌지만은 그리스 땅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고, 오늘날의 그리스다, 터키다 이런 분류가 아니라 흑해를 중심으로, 흑해와 에게해를 중심으로 그리스의 반도, 그 다음에 요 소아시아 반도 등은 한마디로 그냥 같은 생활 권역이었어요. 그래서는 비잔틴 제국, 비잔틴 했을 때 비잔틴이 뭐지라고 살짝 그럴 수 있는데 내용상의 핵심은 중세 그리스였어요. 즉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해갖고서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후예들, 그의 후손들이 이른바 살아가면서 고도의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역시 고도의 정치 문명을 이루었던 곳이 비잔틴 제국이었어요. 거기서는 성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네이티브 언어였었던 그리스로 기록하고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저 추운 변방 북쪽 땅에 살고 있는 슬라브인들은 아직 문자도 없는, 한마디로 그냥 야만족이었고 아주 그냥 하등한 미개한 민족이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독교 신의 말씀을 전해서 최소한 걔네들이 자칫 서방 기독교 세력에 포섭되어서 우리 공격하지는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비잔틴에서도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걔네들을 더 빨리 이른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정통파 기독교, 오르소독스 세력으로 빨리 편입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비잔틴 제국에게 하면서, 그렇게 쟤네들을 빨리 우리 말 잘 듣는 이른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잔틴 제국에서 약간은 고육지책처럼 꺼낸 게, 쟤네들 아직 글자가 없네. 그러면 걔네들을 조금 진도가 늦을 수 있겠네. 그럼 이렇게 하자. 쟤네들 글자 없는데 쟤네들 글자 만들어주자. 쟤네들 글자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서를 쟤네들 어느 말로 번역도 우리가 해주자,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성서 쟤네들 손에 쥐어주고, 자, 이게 신의 말씀이니라, 요거 잘 듣고 잘 따라야 된다. 그리고 요거 잘 따라야 된다라는 우리말도, 비잔틴 우리말도 너네들은 잘 들어야 된다.
라고 비잔틴은 그렇게 종교 주면서 글자, 문자 체계까지 만들어줘 가지고서는 두 개 합친 성서라고 하는 것까지 이른바 슬라브어로 번역해서는 그냥 패키지로 그냥 다 앵겨줬어요. 납득이 됩니까, 상황이? 서방 기독교 세계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이제 후발리였었던 동방 기독교 세력으로서는 자신들의 기독교로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좀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는 성서는 이른바 여지껏은 그리스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 있거나 라틴어로 적혀 있거나 그리스어로 적혀 있는 이 성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너네들이 요 말 배워가지고 성서 읽으면서 신의 뜻을 받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기독교의 변할 수 없는 강력한 입장이었다라고 하면은 동방 기독교는 최소한 진입장벽은 많이 낮추어졌어요. 그래, 그런 어려운 외국어들 안 배워도 된다. 너네들 말도 없는, 너네들 말 글자도 없는데 무슨 그런 외국을 배우겠니? 차라리 너네들한테는 지금 너네들 글자만 먼저 만들어주는 게 그게 당연히 뭐 더 급한 일인데 라고 해가지고서는 이른바 글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그 글자가 키릴 문자이고 그 키릴 문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그리스어와 가장 가깝게 만들었어요. 파이 3.141592 파이라고 하는 프 소리. 슬라브인들에게도 이제 인간에게서는 그냥 가장 단순한 소리가 양수음이에요. 두 입술부터 다 떨어질 때 나는 그 소리입니다. M, N, P, B 하는 그 입술부터 다 나는 그 소리. 마마, 빠빠, 엄마, 아빠 하는 P라고 하는 양수음 인간에게서는 가장 단순한 소리예요. 영어의 P 소리 나는 게 그리스어에서는 파이라고 되고, 뭐 그 파이라고 하는 그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그 원주율 나타내는 그 파이라고 하는 기호, 그대로 따라와서 러시아에서는 빼라고 하는 글자 만들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어에서 로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어요. 그리스에서 파이 가져와가지고서는 러시아에서 빼라고 하는 글자 만들고, 그리스의 로라고 하는 알파벳 그거 가져와서 만든 게 영어의 P처럼 보이는데 러시아에서는 르르르 소리 나는 게 그리스어의 로라고 하는 이 알파벳을 가져온 거예요. 델타 가져와가지고서는 러시아에서는 데 만들잖아요. 람다 가지고서는 러시아에서는 L 만들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어를, 즉 비잔틴 제국의 공식 언어이자 사실 비잔틴 제국 중세 그리스의 문화유산인 이른바 비잔틴 제국에서 비롯한 방침으로써 자신들의 언어인 그리스어하고 가장 가깝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슬라브인들에게도 프 소리는 있었어요. 그 프 소리를 어떻게 표기할까 고민 많이 안 했어요. 왜? 자기들 그리스하고 비슷한 소리를, 이제 자기들 그리스하고 비슷한 소리는 똑같은 문자로 차라리 처리해버리자. 그래서는 그리스어의 프, 파이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슬라보에서 말은 있으나 문자는 없는 슬라브인들을 또한 당연히 냈었던 소리인 프 소리는 그리스어의 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는 빼라고 하는 그렇게 글자 만들었어요. 그렇게 글자 만든 사람이 이른바 비잔틴 제국과 슬라브인들의 중간 교량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냐니까 키릴과 메포우즈라고 하는 두 명의 이른바 친형제간입니다. 키릴은 8번째 막내 동생, 그 다음에 메포우즈는 첫 번째 제일 큰 형, 뭐 그렇게 됩니다. 막내 동생 키릴은 이제 위대한 학자였고, 제일 첫 번째 형 메포우즈는 공무원이자 또한 뛰어난 이런 종교 관료였어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뚜렷한 증거는 아니지만은 오늘날 그리스의 테살로니카, 그 당시에는 살로니카라고 하는 불렸었던 이제 항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리스인 혈통이었고 이제 매우 강하게 추정컨대 어머니가 살로니카, 오늘날 그리스의 테살로니카하고 매우 가까운 이른바 남슬라브의 한 일파인 마케도니아 혈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즉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자라왔을 때는 이른바 슬라브인들의 말을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들으며 자라오다가 아버지 혈통, 그리스인의 혈통을 따라서 학교 갈 나이가 되었을 때는 비잔틴 제국의 교육기관에 입학해서 열심히 이른바 비잔틴식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는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다트머스 대학 총장 지냈다 하고 오바마 정권 때 월드뱅크라고 하는 곳에 이른바 총재로 임용되었었던 사람. 초등학교 때인가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선 그 사람은 그냥 미국 여권 가지고 있어요. 미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건 우리랑 똑같이 생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미국 건너가서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서 교수 되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을 지내다가 이른바 소수자를 우대한다라고 하는 미국 최고 지도자의 아주 그냥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서 월드뱅크라고 하는 세계기구의 총재까지 발탁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긴 것만 한국 사람이지 그 사람의 머릿속 생각하는 것은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처럼 혈통은 이른바 슬라브인 혈통을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으나 자기가 성장하고 교육받으면서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입지를 다져간 그 통로는 중세 그리스라고 하는 비잔틴 제국이었기 때문에 키릴이라는 사람, 메포우즈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그냥 비잔틴 제국의 충실한 신민입니다. 어찌됐건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비잔틴 제국의 황제 미카엘 3세가 미션을 내립니다. 당신 둘이 슬라브 혈통을 갖고 있고 아마도 당연히 추정컨대 어렸을 때 슬라브어를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접했으리라 추정된다. 하지만 당신들은 또한 우리 비잔틴 제국의 충실한 신민으로서 비잔틴 제국의 최고 고등교육기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이른바 공부를 마친 사람들이니 가장 최적의 인물들이지 않겠는가. 우리 비잔틴 제국과 저 슬라브인들의 중간에서 교량의 역할을 할 사람은 바로 당신 같은 인물들이다. 당신들이 지금 슬라브인들의 땅으로 가서 슬라브인들에게 우리 동방기독교 정통파 교회의 찬란한 종교 그리고 아직 그들이 미개해서 말은 있으나 문자는 없으니 당신 둘이 들어서 알고 있는 슬라브인들의 그 소리들을 우리 비잔틴 제국의 유산인 그리스어에 기반해서 그들의 문자를 만들어서는 그들의 문자로 성서를 번역해서 걔네들에게 자 이거 너네들 문자야. 그리고 너네들의 문자로서 번역했을 때 성서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글자 가르쳐주고 내용 알려주고 기독교 믿을 수 있도록 하라. 매우 논리적인 이야기일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이른바 기에프루스라고 하는 곳으로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다라고 역사에 포착된 게 988년이에요. 1988년 서울올림픽보다 딱 1000년 전. 러시아의 역사에서 기억하자라고 하는 연도가 3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988. 어찌됐건 기록상으로 러시아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즉, 성 블라지미르라고 하는 기독교를 최초로 받아들인 정치 지도자, 그가 세례받은 해입니다. 1703년,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서방으로, 서구처럼 우리도 살아보자라고 하는 근대화 개혁을 주장했던 때가 1703년. 그 다음에 1917, 딱 올해 100년 됐지요. 러시아 혁명. 요 세 년도는 러시아 좁은 의미에서 역사가 아니라 그냥 러시아를 어떠한 식으로든 어느 측면에서든 러시아라고 하는 지역 대상을 전공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연도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988년 즉 10세기 말쯤에 키에프루스라고 하는 오늘날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인들의 조상, 그들이 느슨하지만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통합체를 이루고 살았었던 키에프루스라고 하는 곳으로 비잔틴 제국에서 종교 문자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인들, 그냥 이제는 그렇게 합시다. 그냥 러시아인들은 이제 그들이 받아들인 키릴 문자,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진 기독교라고 하는 이른바 프리즘으로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키릴 문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지껏 그들이 생각해왔고 그들이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이해한 방식을 자신들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시작되어서는 아래로 흘러가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약간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냥 그렇게 들으면은 그냥 그런갑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서는 약간 좀 그렇게 수긍은 대략은 되지요. 그래요. 그러저러한 내용들 조금 빠진 것도 있고,
뭐 들어간 것들도 있는데 그게 그냥 이제 요 프린트물에 그냥 대충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빠진 게 하나, 두 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면서 그냥 뭐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라기보다는 중요하게 지적해야 될 사항이 하나 빠진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 진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교재 이거 읽어오세요. 다음 시간 교재 읽어오세요. 어디 읽어오냐면은 71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9페이지예요. 짤막해요. 그냥 책 별로 크지도 않잖아요. 71에서 80페이지 보면은 뭐 문학의 문화라고 써는 중간에 소절이 시작하니까 아 뭐 여기 끝난다겠다라고 느낀 그냥 당연히 그냥 바로 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읽어오세요. 그래, 여기까지만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한성이 이제 지각돼서 프린트 받았어.